성종 8년 봄, 한양에서 가장 번성했던 문산 김씨 가문의 저택은 아침부터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사랑채 마루에서 당대 최고의 명문가 가주 김서행 대감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밤새 급히 달려온 사관이 한 통의 상소문을 펼쳐 보이고 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조정에 올라간 이 상소는 사원부 지평 이중로의 필체입니다. 내용인즉슨 대감마님 댁 사위 되시는 윤석준과 대감마님 부인 되시는 장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미 한양 전체에 소문이 퍼져졌으며 이는 인륜을 어지럽히는 대역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김서행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산 김씨는 태조 때부터 5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청렴과 절개로 이름이 높았고 왕실과도 혼인을 맺은 격이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 일이 이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크게 진노하시어 친히 의금부에 명하여 사실 관계를 캐물으라 하셨습니다. 김서행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늘이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이 비극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서행의 외동딸 헤라는 당대 제1의 재원으로 소문난 젊은 선비 윤석준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윤석준은 23세의 나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홍문관 수찬에 제수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용무 또한 빼어나 한양의 모든 규수들이 흠모하는 신랑감이었습니다. 김서행은 이혼 사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딸 헤란 역시 아름답고 어지러서 누가 보아도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혼례식 날 김서행은 사돈 윤판서와 술잔을 기울이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집안은 하나가 되었소. 석준 서방이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이니 내 딸도 복이 많구려. 하지만 그날 밤 사랑채에서 멀리 떨어진 안채에서는 묘한 시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서행의 부인 장씨는 당시 38세로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서행이 58세 고령으로 병약한 탓에 그녀는 오래전부터 안채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신랑 윤석준에게 절을 올리라며 헤란과 함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잠시 눈이 마주친 순간 장씨의 가슴이 묘하게 요동쳤습니다. 윤석준 역시 장모의 눈빛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사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망과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헤란과 윤석준은 사랑채 옆 신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낮에 보았던 장모의 눈빛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잘못 본 것일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금지된 욕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윤석준은 장인 김서행 대감을 뵈러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지나던 중 안채 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잠깐만 이리 좀 오시겠소? 고개를 돌리니 장모 장씨가 안채 문틈으로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준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장모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장씨는 방 안에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앉으시오. 차나 한잔 하시구려. 장모님, 이런 수고를 하시다니 송구합니다. 윤석준이 방에 들어서자 장씨가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씨가 차를 따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혜란이가 서방님 곁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소? 예, 장모님, 혜란은 어질고 착하여 제가 오히려 부족함을 느낍니다. 장씨가 찻잔을 건네며 손이 살짝 윤석준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 접촉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가 윤석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나는 아직 늙지 않았소. 대감께서는 병약하셔서 오랫동안 나를 여인으로 대하지 않으셨소. 그 말에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장모님, 이는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오. 내 이 외로움을 아무도 모르오. 윤석준은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금지된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준은 장모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유혹했습니다. 혜란이 친정에 다녀올 때면 장 씨는 윤석준에게 홀로 있는 안채로 오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던 윤석준이지만 점점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졌습니다. 장 씨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눈빛에는 다급한 욕망이 넘쳐났습니다. 마침내 그해 가을 어느 날 밤 윤석준은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늘이 금한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가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인륜의 파괴였습니다. 사위와 장모라는 관계는 아버지와 딸 다음으로 가까운 혈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근친상간과 다름없는 대역죄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서행 대감이 병환으로 사랑채에 누워 계실 때면 윤석준은 안채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혜라는 남편이 자주 밤늦게 들어오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혹시 벼슬일로 바쁜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김서행 댁의 늙은 시녀 복단이가 어느 날 밤 우연히 안채로 향하는 윤석준의 뒷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그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복단이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단이는 평생을 김씨 가문에 몸담아온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대감마님께 아뢰면 대간이 풍비박산 날 것이오.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복단이는 혜란 아가씨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돌봐온 그 착한 아가씨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복단이는 결국 대감에게 이 사실을 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장씨 마님께 직접 찾아가 말했습니다. 마님, 이 늙은 종이 감히 한 말씀 올리겠나이다. 무슨 일이냐 복단아. 마님께서 윤서방님과 밤마다 안채에서 만나시는 일을 제가 알고 있사옵니다. 장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면 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복단이는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마님, 이 늙은 종은 평생 이 댁의 안녕을 위해 살아왔나이다. 부디 이 일을 그만두시옵소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대간이 멸문의 화를 당할 것이옵니다. 장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나는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꾸며 관가에 넘길 것이다. 내 식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복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제가 이 일을 알리지 않더라도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사옵니다. 대감마님 친구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린다 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 씨는 비로소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양반들 사이에서는 문산 김씨 댁의 추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히 속삭이던 것이 점점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선비들이 모이는 주막에서도 시정의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들었소? 문산 김씨댁 장씨 마님이 사위와 정을 통한다더이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소. 그 높은 양반댁에서 어찌 그런 폐륜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오. 사실이라오. 내 친척이 그 댁 하인과 아는 사이인데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이다. 마침내 사원부 지평 이중로가 이 일을 상소로 올렸습니다. 이중로는 평소 권문세가의 부정을 고발하기로 유명한 강직한 선비였습니다. 그의 상소는 통렬했습니다.
신이 삼가 아래옵니다. 문산 김씨 가문의 김서행 대감댁에서 천지가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이 자행되고 있사옵니다. 대감의 부인 장씨가 사위 윤석준과 간음하여 인륜을 문란케 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대역죄에 해당하옵니다. 성종 임금이 이 상소를 보고 크게 진노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어찌 내 조정의 관리가 이런 폐륜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의금부에 명하여 사실을 밝히도록 하라. 의금부 도사들이 김서행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온 집안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장씨와 윤석주는 체포되어 의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김서행은 그 충격으로 그날 밤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의금부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사가 장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위 윤석준과 간음한 것이 사실이냐? 장씨는 처음에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는 누군가 우리 집안을 해하려는 무고이옵니다. 하지만 복단이를 비롯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들도 밤중에 윤석준이 안채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준 역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장모 장씨와 간음한 것이 사실이냐? 윤석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하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혜란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어머니와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녀들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나갔습니다. 혜란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의금부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문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장씨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외롭고 욕심이 많아 큰 죄를 지었나이다. 모두 이 천한 것의 잘못이옵니다. 의금부는 조사 결과를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종은 크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인륜을 저버린 대역죄로다. 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형조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씨와 윤석주는 장률에 따라 교형에 처하고 두 사람의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또한 김서행은 이 일을 미리 알지 못하고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죄로 관직을 삭탈하고 가산의 절반을 몰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형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씨야 죄가 크지만 윤석주는 젊은 나이에 유혹에 넘어간 것이니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종은 단호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기강과 인륜의 근본에 관한 문제로다. 만약 이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느냐. 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 교수대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양반가의 추문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장씨와 윤석준이 수레에 실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후회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형리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장씨와 윤석준은 사위와 장모의 관계로서 간음하여 인륜을 어지럽힌 죄로 교형에 처한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렇게 귀한 양반들도 욕심을 이기지 못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다.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씨가 먼저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죄를 용서하소서. 혜란아, 어미가 너무나 미안하구나.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형리가 받침대를 걷어찼습니다. 장씨의 몸이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발이 허공을 헛되이 찼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장씨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수대에 오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란, 정말 미안하오. 내가 사람이 아니었소. 부디 나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시오. 그의 목에도 밧줄이 걸렸습니다. 형리가 받침대를 걷어찼습니다. 윤석준의 몸이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장씨보다 오래 버텼지만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 법이지. 양반이고 뭐고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다 소용없구나.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혜란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시녀들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서행 댁은 그날로 문을 닫았습니다. 대감은 관직을 잃고 재산의 절반을 빼앗겼으며 무엇보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며칠 후 김서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어찌 하늘이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그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양반들도 이제는 그의 집안을 멀리했습니다. 누구도 폐륜을 저지른 집안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헤라는 친정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산속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모두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구나. 부처님 곁에서 여생을 보내리라. 문산 김씨 가문의 저택은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5대에 걸쳐 쌓아올린 명문가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 가정의 기강을 더욱 엄격히 하도록 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강도 무너지는 법이다. 각자 집안을 잘 다스려 이런 폐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 사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운산 김씨 댁의 화를 보았느냐.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법이다. 선비들은 이 사건을 경계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어느 유학자가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인륜을 지키기 때문이다. 만약 인륜을 저버린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다. 세월이 흘러 이 사건은 실록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사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종 8년 봄 문산 김씨 가문의 장씨와 사위 윤석준이 간음하여 교형에 처해졌다. 이는 조선개국 이래 가장 큰 폐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사람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륜을 저버리면 비록 높은 양반이라도 벌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후세에 큰 경계가 될 것이다. 헤라는 산속 암자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부디 다음 생에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어머니가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문산 김씨 집안의 후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나가도 너는 그 집안 후손이 아니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혼담이 오가도 그 집안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도 인륜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파멸한다는 것을. 아무리 큰 권력과 재산이 있어도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이후 한양의 양반들은 집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더욱 조심스럽게 숨겨졌을 뿐입니다. 문산 김씨 사건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관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며 탄식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순간의 욕심이 가문 전체를 멸망시키는구나. 헤라는 결국 40세의 나이에 암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한 가지 말만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그녀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불행한 운명의 여인이 잠들다. 세월이 흘러 이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실록 속에는 생생히 기록되어 남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으며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느 시골 서당의 훈장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아, 사람은 욕심을 이겨야 한다. 만약 욕심에 빠지면 문산 김씨댁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어려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권문세가가 생겨나고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문산 김씨 사건만큼 충격적인 폐륜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경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성종 임금은 죽기 전 이 사건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내 재위 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문산 김씨 사건이었다. 하지만 법을 엄히 집행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 후대의 사관들은 이 사건을 평가하며 적었습니다. 성종의 엄정한 법 집행은 비록 가혹해 보였으나 결국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만약 이때 법을 어겼다면 이후 더 큰 혼란이 왔을 것이다. 조선 중기의 한 유학자는 이 사건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문산 김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당시 권문세가들은 외형적으로는 유교의 예법을 따르는 척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위선의 실체를 폭로한 것이다. 그의 분석은 많은 학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조선 사회는 더욱 엄격한 도덕 교육에 힘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삼강오륜을 철저히 가르쳤고 인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부모와 같고 시부모는 하늘과 같다. 절대 이 관계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의 효과로 이후 비슷한 사건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엄격한 규범으로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산 김씨 가문의 저택터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흉가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폐륜이 일어났다. 저곳에는 귀신이 나온다. 밤이면 저택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장씨와 윤석준의 혼령이 떠돈다더라.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터는 다른 사람이 사들여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조선 후기가 되었습니다. 문산 김씨 사건은 이제 역사 속의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한 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문산 김씨 사건은 조선 사회가 표면적으로는 유교 이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어떤 사회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문제다. 그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되는 교훈이로구나.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은 여전히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조선시대의 가족제도와 성윤리를 분석합니다. 문학가들은 이 사건을 소재로 작품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석이나 작품도 당시 헤라안이 느꼈을 고통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어머니가 배신한 충격, 가문이 무너지는 절망, 평생을 안고 살아야 했던 상처, 그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문산 김씨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한순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산 김씨 사건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 후대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 인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를.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문산 김씨 가문 몰락의 전말입니다. 실록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한 교훈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문산 김씨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양거리에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늙은이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주막에 모이면 을에 그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건 기억하시오? 문산 김씨댁 말이오. 그럼 기억하지. 한양이 떠들썩했지.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소. 어느 날 저자거리의 한 점쟁이가 이 사건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들으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망의 무서움에 관한 것이옵니다. 점쟁이는 능숙한 입담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 한양에 큰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5대째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였죠. 주인 양반은 늙고 병들었지만 그의 부인은 아직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잘생긴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젊고 총명한 선비였죠. 장모는 사위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점쟁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졌죠. 마침내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금지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점쟁이가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집안은 결국 망했고 장모와 사위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딸은 평생을 눈물로 살다가 죽었지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조심하십시오.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점쟁이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내 욕망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한편 궁궐에서는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이 문산한 김씨 사건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집안의 기강을 더욱 엄히하도록 하라.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무리 엄격한 법도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산군 자신도 나중에 수많은 여인을 탐하다가 결국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권력도 법도 욕망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문산 김씨 사건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양의 한 서당에서 훈장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한 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장님. 그렇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훈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집안이 제대로 서 있어야 나라도 제대로 선다. 만약 집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문산 김씨 사건의 진짜 비극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헤란 아가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제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항상 기억해야 한다. 훈장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조선 중기의 한 선비는 이 사건을 주제로 시를 지었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100년 가문을 무너뜨리니 천지가 경계하는 금기를 어찌 넘으리요. 눈물로 살다간 불쌍한 딸아, 부디 내 생에는 이런 고통 겪지 마소서.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를 읊으며 문산 김씨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 사건을 분석한 논문을 썼습니다. 문산 김씨 사건은 조선 사회 전체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당시 권문세가들은 밖으로는 도덕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그러한 위선의 한 단면이다. 그의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했고 이를 계기로 사회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서 문산 김씨 사건은 점차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장 씨가 원래 요부였다고 했고 어떤 버전에서는 윤석준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욕망을 이기지 못해 큰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자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의 권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산 김씨 사건은 여전히 회자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인륜만은 지켜야 한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고했습니다. 한양의 한 기생집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기생들이 손님을 모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들었어? 옛날에 문산 김씨 댁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알지. 장모와 사위가 정을 통했다며? 맞아. 그래서 둘 다 죽었대. 기생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같은 천한 것들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양반들이 그러다니. 이 말에는 양반 사회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의 위선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문산 김씨 사건은 그러한 비판의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양반들도 결국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신분제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양반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이 욕망에 약한 인간일 뿐이야.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헤란이 머물렀던 암자에는 후대 사람들이 참배를 왔습니다. 불쌍한 헤란 아가씨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그녀의 무덤 앞에는 언제부턴가 꽃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놓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꽃은 늘 싱싱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헤란과 비슷한 처지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불행에 공감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눈물이 진심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산 김씨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독립운동가는 동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도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집안의 욕심, 당파의 욕심, 개인의 욕심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는 문산 김씨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가문의 욕심이 그 가문을 망쳤듯이 우리의 욕심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동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문산 김씨 사건은 시대를 넘어 계속 교훈을 주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은 급격한 현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이야기들은 여전히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문산 김씨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한 집안에서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단다. 무슨 일이요, 할머니? 장모와 사위가 나쁜 짓을 해서 온 집안이 망했단다. 아이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둘 다 벌을 받아 죽었고 불쌍한 딸은 평생 울다가 죽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현대 한 역사학자는 문산 김씨 사건을 연구하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장 씨는 남편의 병으로 인해 정서적, 육체적 결핍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에게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그의 해석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의했지만 어떤 이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륜을 어겼는데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윤석준의 입장에서 분석했습니다. 윤석준은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장모의 유혹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교 교육을 받은 선비로서 그것을 이겨냈어야 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개인적 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문산 김씨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 사건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악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의 복잡한 욕망과 사회적 제약이 얽혀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소설가는 이 사건을 소재로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헤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소설 속 헤란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자주 안체해가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차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어머니와 남편이 그런 관계일 리가 없어. 소설은 헤란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의 충격, 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절망.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헤란이 너무 불쌍해요.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문산 김씨 사건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배우들이 장씨, 윤석준, 헤란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비극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작품들은 대체로 헤란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은 순수한 희생자로 그려졌습니다. 반면 장씨와 윤석주는 욕망의 눈먼 죄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품은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씨를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당시 사회구조의 희생자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불쌍한 여인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이 사건이 얼마나 다층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한 철학자는 이 사건을 윤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무론과 결과론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장씨와 윤석준의 행위는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정한 도덕률을 어겼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의 관계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행복했다면? 결과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헤란에게 잠재적 해를 끼쳤고 발각될 경우 사회 전체에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윤리 이론으로도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 사건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장 씨는 아마도 정서적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편의 병으로 인한 외로움, 중년 여성으로서의 불안감이 그녀를 욕망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윤석주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변형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장모는 어머니의 대리자이면서 동시에 성적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가 금기를 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병을 앓고 있었던 건가요? 심리학자가 답했습니다. 꼭 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심리는 복잡하고 때로는 이성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문산 김씨 사건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인간의 복잡한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한 종교학자는 이 사건을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장 씨와 윤석준의 비극은 바로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욕망을 버리고 수행에 전념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헤란의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헤란은 암자로 들어가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욕망의 세계를 떠나 해탈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남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문산 김씨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여전합니다. 사회 구조는 달라졌지만 인간관계의 복잡함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규범을 존중해야 합니다. 규범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인간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유혹에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문산 김씨 사건은 역사 속 한 사건이지만 그 교훈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란을 기억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간 그녀를, 부디 그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그녀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문산 김씨 가문의 비극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지만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교훈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